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날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녹화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큰 일들이 있었죠. 프리고진이 네. 바그너 그룹이 이걸 반란이라고 부르는 매체들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문 용어로 좀 겉들이자면 땡깡을 땡깡이었다. 부렸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네, 그냥 튄 거죠. 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땡깡 부리다 안 먹혀서 튀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부모님한테 과자 더 줘, 과자 더 줘야 되고 과자 안 주면 나가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팔짱 끼고 야 나가봐. 뭐 이렇게 된 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가출했다가 반나절 만에 잡혀오는 뭐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위화도 회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날 저녁에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는데 200km 앞에서 멈췄다는 얘기 듣고 다들 그건 예측 못했죠. 네, 그래서 막 이게 뭐야 했던 기억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예측을 못했던 그렇죠. 그런 쿠데타라면 쿠데타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뭐 음모론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예측 불가능했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팩트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인 그렇죠. 거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 영향이 있을 거다. 바그너 그룹은 더 이상 전선에서는 이제 영향력 행사를 못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게 가장 바그너 큰 그룹의 거죠. 그 형태로는 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 그렇죠. 예. 그 또한 더 넓게 본다면 푸틴의 권력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약해지는 거 예. 아니냐. 그런 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처음 이 뉴스 나오고 도대체 바그너 그룹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관심이 없던 분들은, 그리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화면에 나왔을 때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접해졌고, 그리고 희한하게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갔어요, 모스크바 근처까지.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제외하고 모스크바에 가장 가까이 가까이. 접근했던 예. 적대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200km 앞까지 갔으니까. 그 하루에 거의 1000km 가까이 그러니까요.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쿠데타라고 하면 이제 정권 찬탈의 목적이 있느냐, 뭐 이걸 또 따졌어야 될 텐데, 어쨌건 모스크바가 가까이까지 갔었던 것이고, 네. 여기서 이제 존재감이 좀 드러났던 게 벨라루스 대통령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중재자의 루카센코. 네.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푸틴의 권력에 지금 누수가 생겼다.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거는 이 통제력이 약해졌다, 푸틴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오늘 제가 뭐 기사 보다 보니까 당시에 푸틴이 어디로 도망갔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버렸다라는 얘기가 얘기까지 있고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갔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 프리고진은 왜 국방부 장관하고 뭐 참모장인가 뭐 네네. 얘들이 문제다 이걸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군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권력 싸움이었죠. 결과적으로 권력 싸움인데, 거기에다가 바그너라는 전체 그 용병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수장인 자기 본인 예.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나를 더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전선 프런트의 최전선에 있고, 그리고 바흐무트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그런 그 격전지에서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고 예. 본인이 목적 달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의 지원, 러시아에서의 지원은 없었다. 오히려 뭐 이거는 뭐 밝혀진 사실이 좀 부풀려지기도 했지만은 공격까지 받았다. 예. 라는 그런 이제 명목을 가지고 이제 쿠데타 혹은 반란 이런 걸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건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성향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원래 바그너 그룹이 수뇌부가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프리고진이거든요. 예. 이 사람 이력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핫도그 성적인 장사. 문제로 예. 일으켜서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렇죠. 뭐 어렸을 예전에- 때부터 감옥을 쭉 다니다가 핫도그 장사하다가 그렇죠. 눈에 푸틴이랑 띄었고. 친해져가지고 네. 거대한 요식업을 그렇죠. 또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또 그걸 바그너 그룹이라는 이제 용병 집단을 만들어서 그걸 전선에 투입시켰다. 그리고 예. 죄수들을 징집해서 그냥 총알바지 내보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나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20년 전에 동화책도 썼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하고 싶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곳에서 눈에 띄고 싶어했던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처럼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서양 사람들이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바그너 그룹 전사자들 시신 뒤에 깔아놓고 국방부 지원을 안 해줘서 이 병사들 다 죽었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바흐무트를 거의 점령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야 우크라이나군 진짜 잘 싸웠어. 너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야. 첫 번째가 우리다. 라는 식으로 한다든가 거기서 싸우다가 전사한 미군 의용병이죠. 의용병 장례를 성조기로 해서 성대하게 치러준다든가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부풀리기 좋아하고 일종의 쇼맨십이죠. 네. 이번 쿠데타 시도도 처음에는 푸틴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그 쇼이구랑 국방부 장관, 그렇죠. 게라시모프 참모총장과 트러블이 계속 생기고 이 부분은 푸틴이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국내 주도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푸틴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 네. 일종의 계속 싸움을 붙인 거죠. 아하. 2인자를 놔두지 않으려고. 근데 여기서 프리고진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제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원래는 그 로스토프로 오는 두 사람을 잡아서 뭐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고 협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전에 발각나는 바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상 공격한다. 라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진짜 1000km를 질주하면서 그렇죠. 이거를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랬는데 이 독재자들은 자기 권력에 스크래치 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예. 그런데 이게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버리니까 막 러시아군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웃긴 게 그 편의점에 줄 서서 들어가서 뭐 사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 이건 좀 이상하다. 또 김정은한테 오판을 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의 공격 계획이란 게 그거거든요. 쳐들어가서 주유소에서 기름 채우고 편의점에서 식량을 채운다. 라고 해서 우리 다 웃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프리고진이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보여준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선에 미친 여파 자체는 현재로서 눈이 안 띌 수도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푸틴의 권력 기반에 많은 여파를 미칠 수 있죠. 그 지금 보니까 이제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 센터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 이 사태를 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지금 절반이 넘어선다라는 것인데 이게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미친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정규군, 러시아 정규군은 사실 지금 러시아에서 선전하는 거하고는 달리 예. 각 전선에서 좀 삽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어허. 그것이 이 사기 문제에 영향도 있지 않나 보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번 전쟁 이후에 최소 12명 이상의 장군이 사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별들의 무덤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러시아군 정규군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뭐 좋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좋을 리 없죠. 예. 그리고 정규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더 잘 싸운 그런 용병 집단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럽고 음흠. 전략이나 전술을 구사하는 그 주체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아하, 주체.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선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나타난 걸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가장 그 전과가 좋았던 게 10km를 진격을 했어요. 예. 거의 하루 만에 진격을 했고 진격했다가 다시 원 그 공격 위치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은 그만큼 지금 현재 찔러보고 있는 과정에서 2차 방어선의 좀 약점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프리고진의 그 반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는 전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크라이나 공세가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다들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차 방어선은 대부분 돌파했고 2차 방어선에 도달했는데 2차 방어선과 이제 3차 방어선 정도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전선은 어디든 구멍이 뚫리게 된 상태가 되는데 그게 어디가 될 거고 언제 될 거냐 이제 관건이 되겠죠. 우크라이나군이 뭐 사기가 높고 서방제 전차나 장갑차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이쪽도 언젠가는 공세 전력이 소모가 될 거거든요. 예. 이 공세 전력이 소모되기 전에 전선을 돌파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만약에 전선 돌파가 생각보다 대규모로 크게 일어난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종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세가 좀 느린 이유가 지형 지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전차들이 가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가려고 하는 데는 뻥 뚫려가지고 전차 다니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근데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쪽을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폐가 가능한 그 지형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러시아가 그 전차전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럼요. 뉴욕타임즈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고요. 음. 지지부진한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지지부진한 경우라서 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저는 좀 우려 섞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 매체나 이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더더군다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2,500개의 뭐 장갑 차량을 갖다 파괴했다. 예. 그럼 벌써 우크라이나 전군이 아예 괴멸됐어야죠. 2,500 사실은 세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프로파간다가 예.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모두 다 배제한 상태에서의 그 팩트만 보자면 말씀하신 뭐 1차 방어선이라고 했지만 사실 1차 방어선도 뚫지 못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0km 가까이 되는 그런 전선 자체가, 전체 전선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주요 전선에서 1차 방어선을 돌파한 건 맞습니다. 네, 맞고 2차 방어선 근처까지 다가갔고 심지어는 약간 그 공세적으로 좀 찔러보는 입장에서는 10km 이상을 진격해서 3차 방어선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뭔가라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바흐무트 쪽에서는 포위 선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포위 선멸. 이제는 거기 명확하게 예. 드러나는 부분이 바흐무트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서부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이제 공세를 갖다가 함께 벌이는 예.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주력 기갑여단을 배속하지 않고 보병여단을 배속한단 말이에요. 아. 거기에서 볼 때 바흐무트를 이용하겠구나, 어허. 역이용하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또 자포리자 부근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니까 오히려 남부 지역에 있던 그 러시아 방어 병력을 자포리자 쪽으로 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입장에서 자포리자 쪽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부 지역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왜 카호프카 댐이 이제 붕괴되면서 예. 분석을 하기를 양쪽이 다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동안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더 문제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공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자연 장벽이 그렇죠.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옹지마라고 이 물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예측했지만 이제 반대로 러시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치라는 곳에 이제 교두보를 완전히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헤르산 쪽으로 통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쪽도 더군다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 전력이 일부 자포리자 쪽으로 갔잖아요. 러시아 방어 전력이. 그것들을 역이용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가. 이게 보면 참 그 고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 전쟁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세웅지마 얘기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선 상황이 이게 돌발 변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뭐 예측하고 판단하고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보면 그러니까 댐 폭파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공세가 안 되겠구나. 근데 싹 다 하니까 강바닥 같은 게 드러나갖고 전차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건너가겠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그 강이 그렇게 말라버린 지역이 엄청 넓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병력이 넘어가서 이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 러시아가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 병력을 밀어내려고 했더니 포격이 이제 강 건너편에서 날라오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건너편에서 조금만 움직임이 보이면 거기 맞춰서 병력을 뭐잘 보일 그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완전 개활질 텐데. 그러니까 지형지물이 평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도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산이 많으면 고지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산은 이렇게 관측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회 기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힘 대 힘이 부닥치는.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 지형은 이제 뭐 산악 지형이니까 거기랑 좀 다르겠죠. 그지 같은 지형이죠.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나라 같은 이 지형은 이 작전도 복잡해질 것이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은 그 나름의 특징을 또 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러면 전략 자산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도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한 두 가지를 좀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우선 이제 포탄을 하루 1만 발 이상 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2차 방어선에 이제 빽빽히 있는 참호 속에 있는 러시아 병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전력을 통한 확산탄이 제일 그렇죠. 뭐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도 확산탄을 지원해 달라라는 건데 이제 오케이를 했느냐 예. 그게 문제고요. 더 넓게 보면은 지금 가장 불리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불리한 항공전력을 빨리 지원해주는 가장 빠르면 3개월 안에 가능하거든요. 예. 덴마크에서 지금 훈련을 시작한 F-16 예비 조종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 훈련 숙달이 될 것이며 그렇죠. 예. 기체는 어떻게 빨리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막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그 훈련 받았던 그 조종사들 이야기 이런 것들은 네. 왠지 영화 소재도 될 것 같아요. 많죠.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될 것 그렇죠. 같고. 1년 반 그러니까 500일 가깝게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의 에피소드와 인간적인 면 그럼요. 여러 네. 면에서의 그런 영화 소재나 이런 것 소설의 소재나 이런 건 그리고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이제 푸틴의 권력 20년이 넘게끔 그 1인 독재 상태였는데 이게 전쟁 상황에서 그의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한동안 막 위통 까고 막 남성성을 엄청 자랑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반란의 형태를 보이니까 꼬리 내리고 도망갔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푸틴의 어떤 그 장악력 이런 것들 확실히 좀 약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이제 우리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전쟁이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우크라이나가 없어지거나 러시아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예. 이번 전쟁이 러시아 쪽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마무리된다면 푸틴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반란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해프닝, 뭐 그냥 땡깡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대들었다. 예전에는 그럴 기미만 보여도 홍차를 보냈는데 방사능 홍차를. 근데 지금은 프리고진이 안 죽었어요. 예. 푸틴 성격이나 앞에서 했던 걸 보면 조선시대 거혈령을 처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멀쩡히 벨라루스로 보내버렸고 뭐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은 생존된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대들어도 안 죽을 수 있겠구나. 요게 확실히 어마어마한 이제 붕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푸틴에게 데미지가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현장에서는 상황들이 바뀌겠지만 외신을 통해서 접해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우크라이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